옛날 옛적 소금강 솔로몬이란 별명을 가진 솔로몬 왕국이 한 시골 마을에 독특한 전통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해마다 한 날 자연상태의 날이라는 특별한 축제를 열었다. 이 날은 토마스 홉스 의사의 계약론에서 영감을 받아 마을 주민들이 평소의 규칙 과제도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자유롭고 야생적인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 축제에는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자연상태의 날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날만큼은 특정 역할을 맡지 않고 누구도 지시를 내리지 않으며 각각의 욕구와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 강에서 떠내려오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거나 경쟁적으로 과일을 따고 서로 나누기도 했다. 어떤 때는 웃으며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서로의 음식을 빼앗기 위해 다투기도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늘어놓은 허기진 배를 뒤로하고 마을 중앙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때 마을의 연장자는 마치 연극의 결말을 발표하는 것처럼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연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참모습, 불의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날을 일부러 만들까요? 마을 사람들은 연장자의 말을 경청했다. 연장자는 계속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 얻은 질서와 안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항상 오늘과 같은 혼돈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권위 있는 정부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겠죠. 그 말에 모두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들은 고된 노동 없이도 먹는 즐거움을 알았고 자연상태의 자유로움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위험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가 구축한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축제의 마지막에는 항상 다 함께 대형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홉스의 이름을 적은 돌을 올려두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사회 계약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그 돌을 올려놓으면서 서로 간의 계약을 다시금 상기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며 다음 회의, 자연상태의 날을 기약했다. 자연상태의 날은 그저 재미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전통을 본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와 욕구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조화를 이뤄야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솔로몬 왕국의 작은 마을은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재미있고도 깊이 있게 되새기며 그들의 생활 속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갔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 옛날 아직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던 시절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자연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루소 부족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현명하게도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이 담긴 마법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 두루마리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었고 부족 사람들은 이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루소 부족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이면 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을 깨고 바람과 나무의 속삭임을 들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냥을 나가고 열매를 따며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각자의 욕구와 필요는 자연에서 찾아냈고 이로 인해 부족 내에서는 불평등이 씨앗이 자라날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사이로 먼 외지에서 한낯선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명화된 도시에서 온 사람으로 문명의 이기가 부족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계는 여러분이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족 사람들이 두루마리에서 배운 것은 문명의 편리함이 아닌 자연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장비나 화려한 도시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어머니 네바는 지혜롭게 말하였습니다. 문명이란 가면을 쓴 채로 우리를 유혹하려 한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네. 낯선 자는 부족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생활 방식이 귀하다는 것을 안 뒤로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루소 부족은 그의 말을 경청했지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소의 자연상태 이론을 통해 자신들이 이미 본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주변 부족들에게 전해졌고 다른 부족들도 조금씩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첨단기기를 사용하던 손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맨손으로 땅을 일구며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더 풍요로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루소 부족의 이야기는 이렇듯 사람들에게 세속이 유혹을 넘어서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사치품도 줄 수 없는 풍요로움, 즉 인간 간의 따뜻한 관계와 자연과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가슴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꿈꾸게 하는 작은 불씨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등과 효과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던 한 남자, 이름은 존이라고 하죠. 그가 자신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존은 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효과적 이타주의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은 도덕적 예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행사 컨셉은 간단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가짜 돈을 주고 다양한 자선 단체와 프로젝트에 그들의 기부금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었죠. 중요한 점은 각 프로젝트나 단체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에게 기부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도덕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영리 단체에 $100를 기부하면 50명이 아이들이 식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다른 단체에 같은 금액을 기부하면 2명의 환자에게 아주 비싼 수술을 지원하는 식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존은 참가자들에게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돈의 신이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써도 지갑이 얇아지지 않죠. 참가자들은 웃으면서 그의 말을 듣고 게임처럼 이 도덕적 예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엠마는 처음에는 생명을 구하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모든 돈을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그녀는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배우게 되고 결국 다소 고생을 하더라도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진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부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마이크는 처음엔 단순히 친구들과 재미삼아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프로젝트에 기부할 때마다 등장하는 설명과 결과, 수치의 점차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그가 투자한 한 프로젝트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이크는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작은 정기 기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이 사용한 도덕적 예산의 결과를 공유하며 토론했습니다. 존은 참가자들이 보여준 다양한 선택을 통해 효과적 이타주의가 단순히 한 가지 방법론에 국한되지 않고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지역사회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의 작은 실험은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이끌어냈고,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평화로운 마을에 찰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찰리는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어느 날 찰리는 마을의 큰 축제에서 오랜 친구인 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밤하늘에는 불꽃놀이가 계획되어 있었죠. 찰리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언덕 위에 있는 한 지점을 추천했습니다. 찰리와 빌은 그곳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찰리는 빌과 함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빌은 이런 상황에서도 웃으며 우리만의 불꽃놀이 모험이로군 이라며 찰리를 위로했습니다. 찰리는 빌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며 함께 길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중 찰리는 빌에게의 길을 따라가면 다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방향이 맞는다고 확신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의지한 빌은 찰리를 따라갔고 그들은 결국 마을 어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은 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길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 말한 거야? 찰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길을 확실히 아는 건 아니었어.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걱정하고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 내가 말한 것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 찹쌀떡처럼 붙어있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 의도는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네. 그 의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해준 거야. 찰리는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안에서의 의도와 그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 길을 찾겠다는 의도는 단순한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의 일부로서 그와 빌을 안전하게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찰리는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더욱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의도는 단순히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스며들어 우리를 이끄는 힘이야.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찰리와 빌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찰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태도를 통해 삶을 더 의미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니까요.